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역사에 남을 특검이죠. 네. 향후 아마 모든 특검의 교과서가 될 최순실 특검을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낸 이정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검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수고했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 반드시 짚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네, 공장장님이 특검을 특검하라 네. 했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초반에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이거는 이제 전현직 검찰에 계신 분들 중에 박영수 특검의 임명을 보고 이분이 과연 결기 있게 하겠느냐.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과거의 특검들이 워낙,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결과를 못 맞습니다. 내고. 네.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성격상, 예. 성격상, 야, 이런 수많은 압박을 과연 쳐내고 하겠느냐고 하는 회의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지만 초반에 그런 회의론이 있었던 거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죠. 저는 처음에 이제 특검 거론이 될 때 네. 사실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박영수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친구 있으십니까 혹시? 같은 법인에서 같은 법인에서. 자,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역사에 남을 특검이 됐어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주변에서 예,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돌아오면 예, 술 한잔 하자, 한잔 사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합류하게 되신 거는 같은 법인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한 6년 전부터 같은 형사팀에서 모시고 같이 일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적, 아니면 어떤 결정, 결단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법인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특검과 뗄래뗄 수 이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뗄래뗄 수 없었을 아마 헌재 판결. 네네. 그것도 긴장된 마음으로 보셨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긴장된 마음으로. 당연한 결정, 인용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내신 분으로는. 그리고 걱정했던 당일날 주문 초반에 읽어 내려갈 때 예. 쫄리셨죠. 초반에 그랬는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오히려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앞에서. 네. 네. 뒤에서 반전이 있겠구나. 네, 그 생각.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러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끝나고 그날 저녁에 네. 특검님이 소주 한잔 하셨죠. 특별사관들하고. 그 자리에서 네. 니들 안 쫄았어? 이런 얘기 안 오갔어요? 그거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사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복귀했다면 네. 특검에서 계셨던 분들의 앞날이 굉장히 먹구름이. 아니 뭐 혹시나 다른 결정이 나오면 이민을 가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워낙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워낙 그냥 있는 그대로 수사했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습니다. 보통 특검도 특검이지만 검찰 특검 할 거 없이 정치적 고려를 하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 국민적 여론이 네. 이제 뒤에 뒷받침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네. 또 상당히 타이밍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 언론이 호의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 촛불 여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살피지 않고 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정말 사건만 본 거죠. 네. 보통 사건을 잡아놓고도 여기 어디까지 요리를 하냐 가지고 네. 고민이 많은데. 어쨌거나 개인적인 그 특검님 개인적인 그 인간관계 네. 거기에는 많은 손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근데 뭐 변호사 더 이상 안 하실 각오로 사실은 저 특검직을 수락을 하신 거니까 누가 제일 어려웠어요, 수사하기가?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건 최순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니까요. 아, 묵비권.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예. 갑자기 뭐 민주특검이 아니다 내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니까 네. 맨 마지막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혹시 다른 얘기를 할까봐 네. 녹음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녹음을 못 하겠답니다. 아, 녹음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앞에 쪽에서 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죠. 그렇죠. 네. 가압적인 수사에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땠어요? 그분도 워낙 법률 전문가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블랙리스트 수사는 워낙 네. 주변에 충분한 증거와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수사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잡을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어떤 계기나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이게 아무도 예상치 못했잖아요. 특검팀 내부에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 못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청문회에서 이제 유진용 장관의 진술이라든가 네. 증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했던 건 청와대 문체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2차 압수수색 때요? 네, 이제 처음에 1차 압수수색을 갔을 때는 그렇게 건진 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차,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부에서. 예, 어디에 가면 무슨 자료가 있으니 거기를 꼭 압수수색해달라. 그리고 압수수색해달라? 예, 우리를? 예, 그리고 거기에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 자료들이? 네. 그러니까 문체부 내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털고 나가야 된다. 네. 그 문체부 내부에서 지금 제보가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여기를 압수수색 해주세요라고. 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네. 있어. 그 문체부 관계자들도 와서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을 해주셨고요. 문체부 내에서 이 기회에 우리가 깔끔하게 털자.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특검하게 넘기는데 그 방식을 압수수색으로 우리를 털어달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네요. 네. 여기서는. 예. 블랙리스트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내부 협조였죠. 내부 제보. 워낙 문체부 내부에서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기 때문에 네네네. 특검이 출범하고 특검이 제대로 한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네. 다 넘겨버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는 상태로. 예. 그리고 삼성 영장 첫 번째 기각됐을 때 예. 그 재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보강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첫 번째 영장으로 발부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보강됐을 때 워낙 풍성해서 네. 이 자료를 그냥 놓칠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방향을 그렇게 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이 누구예요? 물론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안종범 수첩이죠. 네, 안종범 수첩 안에 이제 삼성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뭐 박상진, 씨의 그 대표의 뭐 그 휴대폰, 뭐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인 자료가 됐죠. 제 말은 방향을 그 소위 압수수색을 하고 네. 또는 기소를 할 때 혐의점들 방향을 네. 틀었잖아요. 예. 그 틀게 만드는데 기여한 물론 관점 전환도 있었습니다. 관점 전환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의 전체적인 승계 작업이라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이제 좁게 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합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측면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이게 승계 작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제 그 시작에 그 논의를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안종범 수첩에 이제 빠진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삼성과 연계된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추가 서로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나온 이후,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이후에 최순실과 연관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에 안종범 수첩은 본인이 사임하기 직전까지도 작성이 돼요. 예, 그 바로 직전까지도 삼성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직전까지도? 네. 청와대를 나가기 직전까지? 네. 그걸 이제 수소를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같은 거 있는데 아니, 하나 정도 던지고 가셔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요. 네. 이게 자칫하면 피해 사실이 되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중에 공소유지라든가 또 지금 현재 검찰이 또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 사실을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혹시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피의 사실은 아닌데 네. 재밌는 삼성과의 어떤 숨겨진 일화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심스럽네요. 예. 자, 그러면 나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 최순실 씨 재산에 관한 추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워낙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네. 최순실 씨 추적에 관해서는 거의 그냥 겉만 약간 이상하다 정도 파악하고 끝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인력하고 시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팀에 특별성 한 8명이 붙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죠? 예. 우선은 이제 최초의 최태문 재산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예. 예, 부동산들이 이제 대규모로 예. 이제 이렇게 쪼개서 팔려 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땅이 넘어가면 이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을 추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요청을 했어요. 네.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영장을 네. 받아오라고 하는데 1970년대 얘기잖아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면 네. 결국 자료를 못 주겠다는 얘기고 그 그렇죠. 자료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 이 육아 기관들의 협조가 없어서 그랬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첫 출발부터 안 된 거구나,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의 진술을 받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거의 사람 키높이 이상 파악을 해서 연결해서 땅이 팔려가는 과정들을 추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땅은 넘어갔는데 돈이 이후에 어디로- 그렇죠.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경찰청에서 자료가 있어야 세금을 냈는지 안 그렇습니다. 냈는지. 예, 아니면 돈이 숨어버렸는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계좌들을 통해서 돈이 자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특검을 요청해도 안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편으로는 네. 원론으로는 맞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네. 원론으로는 맞지만 이제 특검이 하는 일을 모를 일은 없을 것이고 네. 이거는 아직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막고자 하는 새가 살아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차례 보냈어요.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나중에는 자료 협조가 아니고 아예 그러면 그쪽에서 일부 수사를 해서 넘겨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상한 거 파악해달라. 예.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다 확인해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일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출발을 못한 거구나. 그러면 실제 이 조사를 막는 세력이 있다고들 판단하셨어요? 근데 음모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분명한 건 그 관련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하실 네. 수 있다고요? 네. 세력이 살아있군요. 왜냐면은 목적도 분명하고 네네. 의미도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특검이라고 하는 네네. 특별히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네. 협조 요청을 하는데 네. 협조를 하는 게 보통은 뭐 개인정보 위반, 뭐 개인정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넘겨줄 수 없다. 그렇죠. 야 금강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새가 살아 있었군요 아직도. 그러면 그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산을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뭐 100여 명이 2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네. 안원구 전 국세청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네네. 또 특검 자체를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보강해서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런 얘기도 예,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별도의 팀을 꾸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직접 예.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야 이거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네. 관련 기관에서 협조를 거부할 수 없도록 네.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되는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고 예, 그리고 충분한 수사팀들이 경험이 많은 수사팀들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 특히나 그 외국 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외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추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인원도 보강돼야 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될 지금 것 같아요. 특검팀이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늘려서 한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과장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그런 거요? 네. 가장 아쉬웠던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도 안 되고 좀 아쉽다는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일단 당시에 저희 쪽에 직접 오셔서 그 네. 조사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80대 되는 노신사였는데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뭐냐면 이전에 저희 제가 정확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의대 학장이셨대요. 예. 그분이 납북이 되셨는데 그분 예.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예. 봉천동의 숫곡에 일대 예. 8만 평인가요? 예. 그 땅 자체가 원래 그 집안에서 내려왔던 예. 상속자들이죠. 예. 근데 갑자기 그 땅 이름이 이름이 바뀝니다. 주인이 이름이 바뀌고 예, 주인이 바뀝니다. 본인들 땅이었는데 예, 본인 자기들 땅, 모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19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큰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 아마 재산을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땅을 그런 방식으로 뺏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의 땅을 그냥 네. 명의를 변경.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납북된 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권리를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에 대해서 조사가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당시에 그 땅이 누구 명의로 넘어갔냐면 보안사 직원 명의로 넘어갔고요. 보안사. 네, 그리고 땅이 쭉 팔려 나갑니다. 쪼개져서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가 보안사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강압에 의해서 소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 땅이었는데 예. 자기 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 몇만 평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뀌었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가봤더니 보안사가 가져갔고 그래서 보안사한테 소를 제기했더니 보안사 직원이죠, 개인 직원. 개인 직원이 했을수록 뭐 위에서 날려갔겠죠. 그리고 그 땅 실제로 그럼 그 돈이 팔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바로 그 즈음에 유경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어머나! 그런 식으로 유경재단의 자산이 축적되었다. 아니 뭐 그렇다는 의혹이 있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한 분이 있다는 거죠. 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됐지? 그분은 이제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되었는데 더 이상 앞으로 진척이 안 됐고 당사자들이 다 부인했고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할 수 없었던 부분. 최순실 게이트의 특징은 보통 다른 특검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건들은 1년 전에, 2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벌어진 그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사건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잖아요. 이건 뭐 30년씩 거슬러 올라가는 게 보통이니까요. 이걸 하려면 별도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특검이라는 제도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건 사건에 적합한 제도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도적 특검법상 여러 가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공수처 비리수사처라든가 하는 상설 기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환수위원회라든지 뭔가 하나 특별히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그분들 가정은 완전히 한을 품고 있겠네요, 당연히. 아니, 그분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땅을 찾겠다는 게. 이제는 그건 아니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습니다. 진실만은 밝히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80도 넘은 분이. 그래서 서류,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보관해왔던 서류를 들고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죠. 딱 한 건만 있었겠습니다. 이거 알면 알수록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네요. 교과서죠, 교과서. 특검의 교과서를 앞으로 계속 거론될 예정이고, 거기서 특별수사관을 지냈던 이정훈 변호사 오늘 만나봤는데, 제가 얘기를 보니까 오늘 하루만 만날 일에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처 사시죠? 네, 바로 옆입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는 걸로 오늘 1차 출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i.com. 자, 유난히 바람이 안 좋은 목요일에 불친절한 애였습니다. 원래도 안 좋은데 목요일은 혀에 버터를 두른 것 같은 혀가 막 미끄러집니다. 자, 이곳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입니다. 네, 8시간 시차를 극복하고 요금도 장난 아닌 3G로 매일 뉴스 공정을 듣고 있습니다. 알제리 날씨 좀 부탁드려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습니다. 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듣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 지역이 많은 교민이 있는 뭐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많이 듣고 계십니다. 네. 도대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문자나 앱에 댓글 좀 남겨봐 주세요. 네. 여기서 듣고 있는 줄 몰랐을걸? 네. 이런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에 대한 문자도 꽤 많습니다. 여자였냐고. 자꾸
여성이라는 말을 저희가 자꾸 몇 번이나 알려드렸는데도 좀 더 소개해드릴 텐데 지금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배우 손숙 씨의 조카분이 영국에 거주하는데 조카분 부부가 매일 뉴스공장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고. 김호준 씨가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다고. 참 눈들이 정확하네 이분들이. 네,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런 분들 참 좋아요. 특히 눈이 정확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성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MIT 도시계획과 박사님 출신은 국내 한 분밖에 없는 현재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김호준 총수님 뵈면은 좀 확실히 속물이에요. 속물이에요? 아닌 척하면서 학벌 따지고 말이지. 학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네. 조금 아까 그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다는 네. 정말 세상에서 섹시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헤어롤 2개를 마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 광장에서 네.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헤어롤 2개를 말고 왔어요. 큰 유행이었어요. 큰 유행이라서 하셨어요? 저는 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약을 하나 하자면 제가 다음 주일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총수 머리에 헤어롤 2개를 말고 인증샷을 찍어서 제가 어딘가에 올리는 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징그럽네요. 정말 헤어롤이 나라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성을 구원을 했습니다. 위로가 그래서 됐어요. 제가 오늘 칼럼도 쓰고요. 칼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 칼럼 안에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집에다가 미용사 들이지 말고 가발 쓰고 좀 다녀라. 그 똑같은 머리 하려고 그러면 가발이 최고다. 5분이면 현장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참 저도 의문이었어요. 그날 혹시 외출이 있나 싶었는데 네. 외출이 없었어요. 그렇죠. 미용사 두 양반이 갔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공식 행사 있거나 외출이 있거나 했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안 갔다 그러잖아요. 네. 네. 왜 집에 있는데 가죠? 그 미용사들이? 그것은 지금 집에 있는데 가는 게 글쎄 뭐 여러 가지 억측까지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첫 손님으로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제가 여러 이런 소리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일하는 여성으로서 말할 것도 없고 여성으로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저 여성입니다. 저도 헤어롤 달고 바깥에 나가본 적 있습니다. 한두 번씩 그런 거 꼭 있다면서요? 있어서 저는 오죽하면 헤어롤이 그 분홍색이 아주 전형적인 건데 저는 까만색을 마련해놨어요. 혹시라도 있으면 날까봐. 아니 저도 이게 일하는 여성이거든요. 나중에 듣고 보니 네. 그 장면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저런 실수를 했고. 그럼요. 아차한 적이 한두 번 아니고. 그리고 그랬을 경우는 항상 자기들이 바쁘거나 정신없었고.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위로가 확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찡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헤어롤을 달고 기계가 시켜봤어요. 기계가 했다 생각해보세요. 헤어롤 정말 미웠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지난 주일에 왜 4대강 수문을 요새 열까? 갑자기. 그거 가지고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해달라라는 요청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유일한 전직 예우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이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수문만 열 게 아니라 4대강 사업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4대강, 근데 제가 이거를요, 하나하나 참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포인트는 지난주는 잠깐만요. 네. 지난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혹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4대강 수문을 갑자기 개방했어요. 네네. 개방하라고 안 하던 것을 네. 갑자기 개방했는데 왜 이 시점에 할까? 이게 지난주의 의문이었고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정부가 들었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 4년 동안 모르쇠 하던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고 면책 받으려고 하는 면책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보수 복원 그러니까 AS 네. 그 무료로 AS 줄 시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될 수 있는 뭔가 하자가 생기면 네. 시점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다.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수문을 이제 개방했다. 왜냐면 수문을 개방해야 수위가 낮아지고 그 안에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고 거기 보면 하자보수거리가 넘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번 근데 이제 주는요? 오늘 아주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네. 저는 이 얘기를 그냥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뭐 수질이 나쁘고 재앙이고 뭐 지난 주일에는 며칠 전에 열었을 거예요.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재난지구로 국가 재난지구로 네. 지정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금 재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래서 환경단체가 그 찍은 영상이나 네. 그런 게 이제 공중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네. 그리고 이게 우리 보통 도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보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 썩었어 그냥. 그리고 그 옆에 가면요 네. 냄새도 말도 못하고요. 네. 그리고 그 날벌레들이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그 여주에 쌓아놓은 그 모래들은요 지금도 모래 폭풍이 거기서는 사막이에요 완전히. 그런 일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게 물이 계속 흘러서 네.
읽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좀 혼탁하다 하더라도 강의라는 게 가진 이미지 계속 흐르고 네. 샘물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수구가 됐어요. 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실지령이라 사는. 그래서 네. 썩었어.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해서 이게 재앙 프로젝트고 재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다들 알게 됐는데 네. 몇 가지 의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또 환경단체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네.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당시에 한 60%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꾸준하게. 네. 근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네. 어떻게 4년, 5년 만에 다 끝낼 수 있었을까? 그 왜냐면 단계가 우리 보통 국가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 10여 년 이상 걸리고.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앙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저 같은 전문가만 반대한 게 문제 지적을 한 게 아닙니다. 네. 당시에 그 재앙에 대해서는 환경부 밑에 그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시스템 문제 다 녹조 적조 문제 다 저걸 했었거든요. 네.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걸 밝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제 앞으로 4대강도 다시 한번, 글쎄 특검을 해야 될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문제인 게 말이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농단은 사실 그동안 다 물밑에서 있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드러내가지고, 네. 금방금방 사람들이 분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화면까지 했는데, 사실 4대강이라고 하는 거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끌려가 버렸거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앞으로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의 정말 결정의,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솔직히는 몇 개 비선의 문제잖아요. 네. 비선이 그 짓들을 했고, 그 바깥에 있는 비선 했잖아요. 근데 4대강 사업이 이렇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비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공식 라인들이 다 같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 차이가 있네요. 다 완전히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최순실이 다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고요. 네. 뭐 누군지는 제가 뭐 여기 얘기는 안 해요. 최순실이 안에 있었다. 그런 사람이 안에 있었다. 공식 라인에 있었다. 네. 그리고 공식 라인에 어디쯤에 어디쯤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나요? 네. 국회에도 있었고 국정원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사회도 감정원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대학사회에서도 있었고, 언론에도 있었고, 뭐 언론은 국정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모든 기관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4대강이라는 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이 어깨 걸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한 거죠. 그렇게 되기가 무지 어렵거든요, 솔직히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다 대통령이 뭐 하자고 그래서 한 거고 다 그러는데 제가 왜 사람들이 여태까지도 지금 잘 지적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몇 가지를 포인트를 둡니다. 이게 그렇게 빨리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네. 그게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4대강 살리기라고 지었고, 운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 제일 저거 한 게 뭐냐면은 법에서 말이죠. 네. 우리 가장 국가 사업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타당성 검사입니다. 맞아요. 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이게 국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일인가 아닌가. 500억 이상이면 모든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거 자체가 보통 2년 걸려요. 네. 보통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바꿨습니다. 그거를 시행령에서 바꿨어요. 대통령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무회의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냐면은 정할 수 있죠. 네. 국가의 위난 상황에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거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타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아주 끝에 요만한 조항 하나를 만듭니다. 국가 재난 시에는 재난시가 아니라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요 하나를 딱 하나 함으로 해서 이 엄청난 농단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에서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시행령만 바꿔가지고 하는 짓이 많았어요. 아예 법도 안 바꾸고 국정교과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말 그런 꼼수들을 공식 라인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그거 하나 바꿈으로 해서 모든 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최소한 2년 이상 해야 될 일을 네. 타당성 조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문구 하나. 그러니까 그 문구가 그건 줄 몰랐죠, 일반인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22조 중에서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예 안 받은 것 같아요. 1.2만이. 1.2만. 네. 7천억인가 8천억인가 정도만 돼요. 네. 나머지는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냥. 이 그냥. 돈을 써서 과연
제대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돈부터 막 써버린 거죠. 돈부터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메커니즘에 그리고 누가 수괴가 거기 있었나? 물론 위에는 대통령이 있었겠지만 예. 국무총리 수괴죠. 당시에 국무총리부터 그거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백서가 나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요 그동안 감사원이든 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이 공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해먹었을 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과거에 해먹은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네. 요렇게 해먹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법률 문구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된 모든 이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부여하거나 기여해서 결국 이게 가능했는가. 백서가 나와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가능했던 게 수자원공사의 그중 22조 중에서 8조를 갖다가 떠는 거잖아요. 떠넘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수공회, 이거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수공회에서는 논란이 많겠죠. 자기네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엎었으면 자기네들은 부채만 늘어나고 그렇죠. 앞으로 지금도 뭐 한 아직도 3천억씩 이자 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물론 그것도 국가 지금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문제가 될 줄 아니까 이거는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당연하겠죠. 안 해도 그럴 때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이사 바꿉니다. 이사 바꾸는 거. 이사 바꾸고 거기에서 보고 올라오는 거 다 바꿉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거는 경영평가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문제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바꿔가지고 반대가 있는 걸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미르재단, K재단 그건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네. 흔히 쓰는 수단을 아주 공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학 사회가 여기에 네. 사실 꽤 공개적으로 아니죠.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학 사회에 뭐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나와서 사대강에 대해서 속적으로 찬성하는 견해를. 이게 뭐냐면요. 이건 제가 무슨- 이럴 때 제가 MIT 박사 티를 좀 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서 말이죠. 네. 과학에서 일반 과학에서 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일 때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세상에 없잖아요. 네. 문제가 아직 그리고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일단 시험적으로 먼저 해본다. 예. 이게 상식 아닙니까? 네네. 이게 뭐냐면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에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도 4대강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그렇게 16개 나중에 그것도 처음에 3개에서 8개 16개 늘어났지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다들 그 얘기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 작게 하나 그러면 해보자. 작게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근데 이게 상식이자 MIT에서 쓰는 상식입니다. 어디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쓰는 당연히죠. 상식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 친구들은 다 위원회 어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라서.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거기다가. 이권과 연결돼 있었다, 네, 자신의. 그리고 뭐 기업에서도 그냥 그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삼은 거는 대기업의 담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벌금도 물고 그랬던 거 아시죠? 예, 예. 벌금 안 내고는 있지만. 예. 근데 얼마나 대기업은 웃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가 잘하는 거 했듯이 이명박은 자기가 잘하는 게 건설 대기업들 조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다 목에다가 점점 많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 흥분하시기 시작했어요. 예. 이거 뭐냐면- 전문 분야다 보니까. 아니요, 전문 분야 거 아니고요. 정말 박근혜는 수치라면 이거는 분노거든요. 정말 뭐 사람들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걸 한 거 보면은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분노를 또 했느냐. 네. 거기서 국토부가 한 짓을 보면 국토부가? 왜냐하면 국토부가 그러니까 국토부에 정종환 장관이 없었으면 이거는 절대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왜 어떤 기회를 이렇게 왜냐하면 정종환 장관이 그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국회에 나와서 방패 역할은 다 했고요. 제가 뭐 주로 쏘는 역할을 했지만 정종환 장관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솔직히 산하기관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사실 학계나 이런 부분에를 다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국토부 아니겠어요? 더구나 기업들은요. 국토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항상 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데는 병정까지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의 담합이나 이런 거의 문제를 국토부가 몰랐느냐? 말았겠죠, 당연히.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요. 거기서 지금 이게 턴키 입찰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뽑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거를 뽑는 과정에 국토부에 과장을 내보냅니다. 심사위원으로.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내부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떤 재벌이 어떤 만큼을 가져갈지를 컨트롤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그 너 다음에 이만큼 먹어, 너 이만큼 먹어.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교통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22조가 한꺼번에 떨어졌다고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턴키 입찰에서요. 통상적으로 이게 이른바 이게 결정이 되는 게 몇 %에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보통은 70%에서 한 75% 사이입니다. 가끔 65%도 있지만. 낙찰가가. 네. 그런데 우리 4대강 사업은 얼마였게요? 90%. 94%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는 할 이거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저는 왜냐면 뭐 삥땅을 치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거는 저는 전문 용어로 많이 그거는 청소년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네.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안에다 끊임없이 비용을 쓰깁니다. 홍보 비용. 자, 뭐 이런 것들을 사대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차대강을 20분 만에 다 네. 분석할 수는 없고 오늘 이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몇몇 개인이 욕심을 냈거나 그렇죠? 혹은 대통령 혼자만의 욕망이거나 이게 아니라 같이 해먹은 시스템이 있다. 구조적으로 국정 메커니즘을 그렇게 돌아간 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네, 그 백서가 필요하다. 자, 그 작업을 그것만 아마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참네. 처벌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심판도 이루어져야죠. 네. 응징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돼요. 백서가 더 중요하다가 오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